무역 사업을 해서 번 돈을 북한에 보냈다는 거겠군요. 그게 네, 중요한 혐의였던 거죠. 예. 네. 김성준 씨가 그 당시에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석방이 되었는데요. 1심 판결은 2009년 2월 18일 날 선고가 되어서 약 한 6개월 가량 이렇게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럼 1, 2, 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죄가 입증됐습니까? 일단 지금 그 김동순 씨의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대북 무역을 하면서 김교학 씨하고 이렇게 만난 부분, 김교학과 만난 부분들이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동순 씨의 국가보안법상의 위반의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실은 원정화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원정화 씨는 자기가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에게 편의 제공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김동수 씨와 함께 여러 가지 뭐 부녀 간첩, 지금 허재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1심 재판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가운데서 특히 주요한 증거였던 그 김교학과의 만난 부분들은 일단 그 원정화와 함께 대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네. 나아가서 원정화의 진술 부분에 있어서 원정화 이제 본인 진술, 본인이 간첩이라는 진술의 신빙성은 그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고, 김동순 씨가 원정화 간첩임을 알면서 대북 무역 과정에서 물품들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관한 원정화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의 판단을 배척했고, 기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단순히 김동순 씨가 그 민경련 단둥 대표부의 김교학을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동순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도 원정화 씨, 그러니까 뭐 의붓 관계지만은 딸의 진술이 아버지가 간첩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원정화 씨의 다른 진술들, 내가 간첩이다, 이것도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검사가 기소한 부분에 있어서만 심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원정화 간첩이라는 부분이 그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판단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다만 허재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정화 진술, 본인 진술이 본인이 자기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서 본인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 이번에 유우성 씨 사건처럼 아마 무죄가 선고되었을 정도로 원정화 씨 진술 자체가 굉장히 모순 허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원정화 씨 진술은 본인이 이제 변호인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정화 씨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탄핵해 볼 만한 본격적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고, 김동순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정화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고, 또 그 과정에서 원정화 진술이 얼마만큼 허위인지를 원정화의 북한에 출생에서부터 중국에서 머물던 행적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것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정화 진술 전체를 김동수 씨 재판부가 탄핵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김동순 씨 재판부가 원정화 씨 진술 전체를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원정화 씨 사건은 형이 확정된 상태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원정화 씨 사건이 불거지고 불과 몇 달 만에 확정이 됐던데요. 본인이 항소를 포기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고요. 본인도 제가 알고 있기로 자기 사건에 대해서 기일을 2번인가 하고 아마 종결돼서 판결이 곧 선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본인이 항소도 포기하고 재판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달 만에 형이 확정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원정화 씨는 본인이 간첩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인이 어떤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탈북자들의 이제 은신처, 뭐 어떤 그런 주소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북한의 그 이제 단둥무역 대표부 김교학 씨로부터 여러 가지 그 지령을 받아서 이제 군부대의 정보를 좀 뭐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고,
또 2000년 초반에 이제 한국에 와서 뭐 미군 부대 위치나 뭐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든지, 또 일본에 뭐 파견돼서 2006년에 가서 또 뭐 어떤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제 공소장에 써 있는 건 모두 사실이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허 기자께서 그 공소장 내용과 실제를 비교 취재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든가요?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안 맞았다고 해서 원정아 씨가 간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주장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이 사람이 간첩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서 뭔가 그냥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뭐 그냥 일종의 약간의 심부름 정도 한 것이 지금 굉장히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정말 모두 날조인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네. 뭐 지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떤 네, 부분들-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네. 검증해 본 결과 실제는 어땠는지. 네. 간첩 행위를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제가 시간이 되는 것들을 다 검증을 이제 순서대로 좀 해봤는데, 네. 일단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님, 친아버지인 원석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사실과 안 맞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원정아 씨가 아주 어렸을 때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사로청에 선발되고 그래요. 이제 네. 북한 내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주의 노동총연맹인가, 지금 아마 그거의 약자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훈련받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밀하게 이제 난파 간첩이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무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갑자기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 갑자기 그게 선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금성정치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에도 갑자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전혀 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친아버지인 아버지 원석희 씨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난파됐다가 돌아가신 걸로 원정아 씨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혁명 유자녀가 되는 것이죠, 원정아 씨는. 그렇기 때문에 집안 배경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원정아 씨가 뭐 학업 성적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뭘 어떻다 하더라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선발된 것이다 라고 이제 원정아 씨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석희 씨가 정말 난파된 간첩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검증해 봤더니 네. 공교롭게도 원석희 씨와 1973년에 만났던 한 탈북자 의사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석희 씨가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 치료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좀 약간 모르핀 중독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좀 했었고, 그리고 원석희 씨가 이제 주변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좀 평가가 별로 안 좋았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원석희 씨가 난파 간첩으로 선발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분은 또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원정아 씨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난파됐다가. 그래서 원정아 씨는 단 한 번도 원석희 씨를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원석희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후로도 73년도 이후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김동순 씨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럼 원정아 씨가 혁명 유자녀가 맞는 것인가, 일단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0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원정아 씨의 중국에서 행적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원정아 씨는 중국 영길시의 백산 호텔에서 김교학,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부대표를 만나서 남한의 군장교를 포섭하고 국정원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원정아 씨와 함께 연길시에 동행했던 그 원정아 씨와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을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분의 말에 따르면 김교학 부대표를 만나러 갈 시간이 원정아 씨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그 남자가 이제 결혼 승낙 받으러 김동순 씨를 만나러 가는 그 여행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일인가 그때 머무는데 그때 계속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분께서 잘 때
것도 그렇고 어디 뭐 사러 갈 때도 그렇고 24시간 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 원정아 씨가 도대체 왜 그때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 2007년 6월에 원정아 씨의 행적이 또 중요합니다. 일본의 센다이시라는 곳에 가서 북한의 어떤 중요 정보를 빼돌린 어떤 여성을 찾으러 다녔다. 네. 이것이 원정아 씨의 주장입니다. 역시 김교학 씨가 이제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역시 이 센다이시에 함께 동행했던 탈북자 여성을 저희가 또 만났습니다.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옆에 자기가 계속 지켜봤는데 누구를 찾으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고 원정아 씨가 일본말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누군가를 스파이 활동하러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이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원정아 씨의 통화 내역을 네. 이제 감청을 합니다. 네. 감청을 해서 한 6개월 가량 이제 그 7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도청을 하는데, 그것을 검찰이 수사 자료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네. 그걸 자료를 다 살펴봤는데 적어도 6,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간첩 행위를 했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간첩 모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도청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김동순 씨와 원정아 씨가 이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김동순 씨가 원정아 씨에게 질책을 하면서 너 휴대폰으로만 통화해라. 예, 그게 뭐 휴대폰은 좀 감청이 좀 덜 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도청 자료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재판부에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좀 살펴봤더니 휴대폰으로만 전화해라가 아니고 휴대폰으로 전화해라. 내가 지금 방을 옮겨가니까 다시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국정원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조작을 시도했던 것은 아닌지, 허위 진술을 강요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낸 것은 아닌지, 기자로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모순이 드는 그런 것들이 마치 유성 씨 사건과 똑같이 이런 일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